조회할 수 없다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며느리가 예약한 표인데 니들이 내 돈 떼먹은 거겠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발. 세아가 이번 괌 여행 말이다. 비행기 표값이 너무 비싸더구나. 너는 이번에 빠지고 집에서 민지네 쌍둥이 좀 봐주렴. 들어보세요.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요? 지난 5년 동안 시부모님 임플란트 비용, 도련님 학원비, 심지어 1년에 2번씩 가는 가족 해외여행 경비까지. 제 지갑에서 나가지 않은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인천공항에 갈 준비를 마치고 화려하게 치장한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방긋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즐거운 여행 되세요. 등을 돌려 방문을 닫는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약 취소. 전부 취소. 그들이 공항 카운터 앞에서 예약된 티켓이 없습니다라는 직원의 말을 듣고 멍청한 표정으로 고함을 지르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친정으로 가는 우등 고속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쥐고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하나씩 집어넣으면서요. 부재중 전화 188통이라니? 이제 겨우 시작인데 말이죠. 새벽 4시 47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설레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몸은 어떤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마다 자동으로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하곤 했습니다. 마치 심야 약국 한 구석에서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냉장 진열대처럼 제 신경세포들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소음을 내며 정체 모를 위기에 대비하고 있었죠. 베개 옆에서 남편 동훈의 숨소리가 규칙적이고 무겁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잘 때면 항상 입을 약간 벌리고 턱을 늘어뜨린 채 코골이와 한숨 사이에 어중간한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결혼 1년 차에는 그 소리가 대형견이 잠꼬대하는 것 같아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5년 차인 지금 그 소리는 마치 냉장고 컴프레서 소음처럼 들립니다. 계속 들리고 있다는 건 알지만 더 이상 의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소음 말입니다. 저는 몸을 돌려 협탁 위에 놓인 탑승권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4장. 인천발 괌행, 프레스티지석, 대한항공. 출발 시간 오전 10시 20분. 그 티켓들을 예약할 때 상담원이 지극히 사무적이면서도 상냥한 목소리로 주문을 확인하던 게 기억납니다. 김지수 고객님, 승객 4분, 프레스티지석 왕복, 총 684만 원입니다. 결제는 어떤 카드로 도와드릴까요? 저는 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게 벌써 3번째 카드였습니다. 앞선 2장의 카드는 이미 박씨의 4번째 가족여행과 박씨의 5번째 가족여행으로 한도 초과에 다다랐으니까요. 이번에는 아예 한도 1천만 원짜리 플래티넘 카드를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카드를 만들 때 은행 직원은 제 소득 증명서를 보며 우수 고객을 대하는 특유의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 약사님, 이 정도 조건이면 사실 더 블랙카드를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블랙카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걸 만들면 그 카드마저도 순식간에 긁혀버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창밖의 하늘은 아직 죽은 듯이 짙은 푸른색이었습니다. 11월 서울의 새벽 공기에는 금속성 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옆동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 특유의 폐부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수도꼭지 트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문득 옆집에 70대 노부부가 산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딸은 미국으로 시집갔고 아들은 부산에 있어 1년에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 할머니는 부러운 눈빛으로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댁은 참 좋겠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니 얼마나 북적거리고 좋아? 북적거린다라. 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혀끝에서 쓴맛이 배어 나왔습니다. 오전 5시 정각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습니다. 친정엄마가 보낸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새 글이 올라왔더군요. 친정엄마는 새벽 4시 58분에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지수야, 오늘 출발 조심해라. 도착하면 엄마한테 연락하고.
괌은 바람이 세다니까 옷 든든히 챙겨 입고 그 아래로 친정아버지가 짧고 절제된 답장을 다셨습니다. 잘 놀다 와라. 그 밑에는 남동생 지원이가 보낸 이모티콘이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 공 캐릭터였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돈댁의 가족 여행 비용을 매번 제가 내는지 말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왜 제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씩 빠져 있는지 묻지도 않으셨죠. 그저 딸이 나쁘지 않은 곳에 시집 갔다고 믿고 계실 뿐입니다. 남편은 번듯한 회사 과장이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이며 시댁이 넉넉하진 않아도 며느리에게 손찌검할 만한 상스러운 집안은 아니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은퇴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평생 체면이라는 두 글자를 목숨처럼 여기셨죠. 아버지의 세계관에서 출가한 딸은 남의 집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친정에 와서 밥 한 끼 먹는 건 괜찮지만 시집살이가 고달파서 친정을 들락거린다는 소문이 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묻지 않으셨고요. 5시 15분에 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32살인데 눈가에는 벌써 잔주름이 잡혔고 팔자주름도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센스를 겹겹이 발랐습니다. 그 화장품들은 전부 제가 산 것들이지만 욕실 수납장 가장 구석진 곳에 숨겨두듯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무슨 화장품을 그렇게 비싼 걸 쓰니 누구 보여줄 사람 있니? 라고 핀잔을 주신 뒤부터였죠.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한 뒤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 컨실러, 아이브로우, 아이라이너, 블러셔, 립스틱.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꼼꼼하게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오늘 사진 찍힐 일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호텔 로비에서, 해변에서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댈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교회 권사님들 단톡방에 올리시겠죠.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우리 가정 따위의 문구와 함께 말입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반드시 행복해 보여야만 합니다. 그게 제 업무 중 하나니까요. 5시 45분 옷장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짐은 어젯밤에 다 싸두었습니다. 수영복 2벌, 원피스 3벌, 얇은 카디건, 선크림, 선글라스, 그리고 새로 산 샌들 한 켤레. 스카프도 하나 챙겼습니다. 지난번 제주도 여행 때 시어머니가 지수야, 너는 옷이 너무 칙칙해서 사진빨이 안 받는다 라고 하셨거든요.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제 친정에서 해주신 전세금으로 얻은 집입니다. 30평, 방 3개에 화장실 2개의 채광이 끝내주는 서울 강남의 중상급 아파트 단지죠. 전세금 7억 원은 아버지의 퇴직금과 어머니가 평생 모은 적금을 탈탈 털어 만든 돈이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관이 좀 좁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합가하고 나서도 그러셨죠. 주방 동선이 영 별로야. 여전히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어제 사둔 식빵, 우유, 달걀, 양상추가 있었습니다. 제가 산 에어프라이어 온도를 맞추고 썰어둔 바게트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달걀 프라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동훈이 거 2개, 시어머니 거 2개, 시누이 민지 거 2개. 제 몫은 없습니다.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식구들 아침을 다 차리고 식탁 세팅을 끝내고 커피까지 내리고 나면 제 엉덩이 붙일 자리는 보통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6시 10분 시어머니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소리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리 중 하나입니다. 경첩이 낡았는지 열릴 때마다 나무가 비명을 지르듯 끼익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그 문이 열리는 속도와 강도만으로도 시어머니의 그날 기분을 감별해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문은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등줄기가 순식간에 뻣뻣해졌습니다. 지수야.
복도 끝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짓 부드럽게 꾸며낸 마치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깨울 때 쓰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약국에서 7년을 일한 저는 그 목소리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압니다. 보통 나쁜 소식을 전하기 직전에 나오는 톤이죠.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금방 돼요. 먼저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거실과 주방의 경계선에 서 계셨습니다. 작년 생신 때 제가 사드린 실크 잠옷을 입고 계셨죠. 롯데백화점에서 89만 원을 주고 산 건데 받으실 때는 색깔이 좀 노티 난다라고 한마디 하셨던 그 옷입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민낯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좀 앉아봐라.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 근육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스 불을 끄고 뒤집개를 제자리에 놓고 앞치마에 손을 쓱쓱 닦은 뒤 거실로 나가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깊숙이 앉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소파의 상석은 시어머니 차지이고 왼쪽은 남편 동훈, 오른쪽은 시누이 민지의 자리니까요. 저는 보통 1인용 스툴에 앉거나 아예 서 있습니다. 언제든 시키는 일을 해야 하니까요. 어머니도 소파 한가운데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시선은 제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4장의 탑승권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수야,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제 한숨도 못 잤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번 괌 여행 말이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잠옷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낭비인 것 같지 않니? 낭비요. 저는 그 단어를 되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잖니. 프레스티지석이라니 6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어머니는 짐짓 돈이 아깝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그냥 이코노미 타고 가도 되는데 말이다. 이미 결제해서 환불 수수료가 더 나와요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좌석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지금 비행기 표 값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밑밥을 깔고 계신 겁니다. 역시나. 그리고 어제 민지랑 통화를 했는데 말이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난처한 척 연기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걔가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 너도 알잖니? 그 쌍둥이 녀석들이 오죽 별나야지. 혼자 감당이 안 된단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여행에 민지도 같이 가서 좀 쉬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시누이 민지. 남편보다 5살 어린 31살 이혼 후 6살 배기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직업은 없고 전 남편의 양육비와 시어머니의 지원금으로 생활하죠. 그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제가 드린 생활비에서 나간다는 걸 알게 된 건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아가씨도 같이요. 저는 여전히 평온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티켓은 내 장뿐이에요. 아가씨가 가려면 그래,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머니가 말을 툭 잘랐습니다. 드디어 저와 눈을 맞추더군요. 입가에는 미세하게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평소에 약국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하잖니? 그리고 햇빛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피부에도 안 좋고.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내가 좀 빠지는 게 어떻겠니? 그 말을 뱉는 어머니의 말투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돈을 저녁 반찬 하나 줄이자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는 마치 각성제를 들이부은 것처럼 명료해졌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지각되었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창밖의 희뿌연 하늘, 그리고 시어머니의 실크 잠옷에 묻은 작은 김치 국물 자국까지도요. 그럼 애들은 어떡하고요? 어머니는 마치 모든 게 결정된 일인 양 계속 떠들었습니다. 민지 혼자 둘 데리고 가면 고생만 하다 올 거 아니니? 지수 내가 꼼꼼하니까 며칠만 좀 봐주면 딱 좋지 않겠니? 며칠만 좀 봐주면?
제 비행기표, 제 돈, 제 휴가가 며칠 만에 좀 봐주는 식모살이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쌍둥이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새로 산 가죽 소파에 볼펜으로 낙서를 해놓고 쿠션 솜을 다 뜯어발겼죠. 민지는 옆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쭈그리고 앉아 손뭉치를 하나하나 줍고 나서야 고개를 들고 한마디 하더군요. 언니, 사내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사과라는 걸 모르는 종족이니까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아주 먼 우물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이거 동훈 씨도 아나요? 동훈이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습니다. 아까 걔 방에 가서 얘기했다. 별말 안 하던데? 별말 안 하더라.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볼게요. 안방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행복해서가 아니라 추락하기 직전의 현기증 같은 무중력 상태였습니다. 안방 문은 덜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동훈이 침대 끝에 걸터앉아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이고 얼굴에는 멍청할 정도로 깊은 몰입감이 서려 있었죠. 여보. 대답이 없습니다. 여보, 조금 더 크게 불렀습니다. 그제야 손가락을 멈칫하더니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나보고 괌 가지 말고 민지 보내라는데? 아까 엄마가 그러더라. 당신 생각은 어때? 드디어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게임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보, 그냥 엄마 말대로 해. 어차피 당신 햇빛 알레르기 있잖아. 어차피 당신 햇빛 알레르기 있잖아.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듬성듬성해지기 시작한 머리숱, 목이 늘어나 누렇게 변한 티셔츠 깃. 7년 전 첫 데이트 날이 떠올랐습니다. 다림질이 잘 된 흰 셔츠를 입고 카페 앞에서 저를 기다리던 그 남자. 제가 좋아하는 프리지어 꽃다발을 들고 수줍게 웃으며 말했었죠. 지수 씨, 제가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요.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는 걸 보더니 내 예상이 맞았지 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지수야, 그럼 그렇게 하는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 있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 갔다 올 때 선물 사올게. 뭐 갖고 싶니? 초콜릿. 아니면 코코넛 오일. 그게 피부에 그렇게 좋다던데. 네, 어머니. 제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재밌게 다녀오세요. 저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협탁 위에 놓인 제 탑승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이름, 김지수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 한 장, 좌석 번호 8A, 창가 자리. 저는 그걸 서랍 깊숙이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캐리어에 쌌던 짐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복 2벌, 원피스 3벌, 카디건, 선크림, 선글라스,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새 샌들. 그것들을 옷걸이에 걸고 개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마치 이별 의식을 치르는 사람처럼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됐다. 얼른 짐 싸라. 10시 비행기야. 그래, 프레스티지석. 내 올케가 예약해둔 거야. 뭐, 고맙긴 뭘,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딨니? 가족. 마지막 스카프를 개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11월의 서울 햇살은 차갑고 날카롭게 유리를 뚫고 들어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부는 따뜻한데 속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7시 15분 집안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쪽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로 날아온 모양입니다. 곧이어 쌍둥이들의 괴성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음. 저는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 물을 틀었습니다. 콸콸 쏟아지는 물소리가 제 모든 소리를 덮어주길 바랐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눈은 건조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겁고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은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촛농처럼 굳어버린 무언가가 묵직하게 얹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다시 한 번. 거울 속 여자가 다시 완벽한 며느리 가면을 쓸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물을 잠그고 손을 닦은 뒤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동훈은 여권을 챙기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민지에게 챙겨야 할 집 목록을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소파 위에서 쿵쿵 뛰며 제가 어제 빤 소파 커버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식어 빠진 아침밥을 치웠습니다. 가장자리가 말라 비틀어진 달걀 프라이, 딱딱해진 식빵, 음식물 쓰레기통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언니. 등 뒤에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애교 섞인 목소리. 돌아섰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 고마워요. 민지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체온이라곤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포옹. 언니가 표 끄는 거라면서요? 진짜 미안해서 어떡해. 괜찮아요. 언니, 그럼 며칠만 좀 부탁드려요. 민지는 거실에서 소파 쿠션으로 서로를 때리고 있는 쌍둥이들을 가리켰습니다. 애들이 좀 활발하긴 한데 알고 보면 순해요. 좋아하는 간식은 냉장고에 붙여놨고 자는 시간이랑 씻는 거 적어놨으니까. 알았어요. 아, 맞다. 이민지가 목소리를 낮추며 바짝 다가왔습니다. 언니, 나 전세 만기 다음 달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올리라고 난리네. 나 요즘 진짜 쪼들리는데 언니가 좀 융통해 줄 수... 민지야,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와라. 내 여권 어딨니? 가요. 가. 민지는 하던 말을 뚝 끊고 획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의 꼬리가 올가미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8시 10분 짐을 현관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캐리어 2개, 기내용 캐리어 3개, 시어머니가 주전부리를 담은 보따리 하나. 대부분 제가 어제 싸둔 짐들입니다. 시어머니 혈압약은 기내용 가방 앞주머니, 동훈의 충전기는 캐리어 옆주머니, 민지의 화장품 파우치는 바깥쪽. 그들이 짐을 옮기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지수야, 동훈이 불쑥 저를 불렀습니다. 내 보조 배터리 챙겼나? 안 보이는데. 캐리어 옆주머니에 있어요. 아, 그래. 그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있네.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8시 40분, 콜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신발도 제가 사드린 겁니다. 120만 원짜리 명품 컴포트화. 나이 드니 발편한 게 최고다라며 은근히 압박해서 사드린 그 신발. 지수야, 어머니가 구두주걱을 쓰며 말했습니다. 애들 잘 부탁한다. 냉장고에 주스랑 우유 있으니까 맹물 주지 말고 그거 먹여라. 그리고 오후에 애들 심심해하면 아파트 놀이터만 데리고 나가고 딴 데는 가지 마라. 위험하다. 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허리를 펴고 저를 힐끔 보았습니다. 집안일 밀리지 않게 하고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말고. 아참, 내일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알지? 단톡방에 축하 메시지 오면 내가 답장 좀 해라. 여행 와서 정신없다고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훈이 짐을 들고 나가다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갔다 올게? 허락을 구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보였죠. 응, 제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와.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마치 여행 가기 전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무심한 손길이었습니다. 올 때 선물 사올게. 그리고 그는 나갔습니다. 민지가 가방을 메고 지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땡큐. 갔다 올게요. 쌍둥이들이 달려가 민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 쓱. 고모 말 잘 듣고 있어. 민지가 쭈그리고 앉아 아이들 볼에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엄청 많이 사올게. 그리고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로 쏙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거대한 소미불로 집 전체를 덮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리고 현관에는 버려진 강아지 마냥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쌍둥이 2마리만 남았습니다. 고모, 작은 놈이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파. 나도 배고파. 큰 놈이 거들었습니다. 초콜릿 줘. 아이스크림 줘. 저는 그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제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웃음이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꽉 막혀있던 하수구가 뻥 뚫린 듯한 시원함에서 터져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고모가 아침 줄게. 주방으로 가서 우유를 데우고 과일을 깎고 식빵을 구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앉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우유를 식탁보에 흘리고 잼을 바닥에 떨어뜨려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짱을 끼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 15분. 휴대폰을 꺼내 항공사 앱을 켰습니다. 예약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떴습니다. 인천괌, 왕복 사인, 프레스티지석, 발권 완료. 그 아래 붉은색 버튼이 보였습니다. 예약 취소. 저는 그 버튼을 한참 동안 노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 쿵, 쿵 하고 울렸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짖던 시어머니의 뻔뻔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 게임에 처박혀 있던 남편의 뒤통수가 떠올랐습니다. 돈 없다면서 명품 향수 냄새를 풍기던 시누이의 가식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5년, 제가 긁어댄 카드 명세서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주도, 오사카, 푸켓, 싱가포르, 그리고 괌. 언제나 돈은 제가 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족의 여행이었죠. 언제나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교회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며 우리 아들 동훈이 효도 관광시켜줘서 고맙다라고 썼습니다. 며느리 돈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취소 확인. 화면이 바뀌고 안내 메시지가 떴습니다. 예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환불금은 영업일 기준 3에서 5일 이내에 원결제 계좌로 입금됩니다. 저는 멍하니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하얏트 리젠시 괌, 오션뷰 스위트룸 2개, 5박. 총 460만 원. 예약 취소. 취소 확인. 공항 픽업밴 서비스. 예약 취소. 취소 확인.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침을 다 먹은 쌍둥이들이 다시 소파 위에서 레슬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 우리 나가서 놀래.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고모가 짐 좀 싸고. 저는 제 짐을 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옆에 있는 금고.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신입니다. 예전에 방 청소하다가 누르시는 걸 본 적이 있죠. 그때 그러셨습니다. 지수야, 여긴 중요한 거 있으니까 손대지 마라. 오늘 손 좀 대야겠습니다. 금고를 여니 통장 몇 개와 폐물함, 그리고 현금 뭉치가 보였습니다. 현금을 세어보았습니다. 723만 원.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돈 없어서 며느리 등골 빼먹는 시댁의 비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금고 문을 닫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 도어록 설정 앱을 켰습니다. 이 집 도어록,
지문 인식에 IoT 기능까지 되는 최고급형으로 제가 바꾼 겁니다. 원래 비밀번호는 동훈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식구 다 외우기 쉽다라고 하셔서요. 등록된 모든 지문을 삭제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무작위 숫자로 2984763. 그리고 마스터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저만 아는 번호로요. 작업을 마치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번개 용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 용달 하나 부를 수 있나요? 반포장 이사로요. 지금요. 마침 근처에 차가 하나 비긴 하는데 10시 반쯤 도착 가능합니다. 네, 와주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주소를 불렀습니다. 짐은 어떤 건가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TV 75인치 한 대, 김치냉장고 스탠드형 한 대, 에어프라이어, 커피 머신, 그리고 주방 가전 자잘한 것들 박스로 5개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도착지는요? 친정으로 갈 건데 기사님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TV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가 산 겁니다. 320만 원짜리 OLED. 시어머니는 드라마 볼 때마다 볼륨을 얼마나 크게 해 놓으시는지 그 소리가 방문을 뚫고 들어와 저를 괴롭히곤 했죠. 코드를 뽑고 베란다에 보관해 둔 완충제로 꼼꼼하게 쌌습니다. 김치냉장고. 합가 첫 달에 어머니가 우리 집 김치는 내가 담가야 맛인데 보관할 데가 없네 라며 눈치를 주셔서 산 겁니다. 180만 원. 제 카드로 3개월 할부. 냉장고 문을 열고 김치통을 전부 꺼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 그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배추, 제 돈으로 산 고춧가루, 제가 밤새워 버무린 김치들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이 김치들은 박신의 김치였지 김지수의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커피 머신, 청소기, 믹서기, 가습기 제 카드로 극은 모든 물건을 거실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쌍둥이들이 소파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고모, 뭐해? 고모 짐 싸. 왜? 이거 다 고모 거니까? 고모가 가져가려고. 그럼 할머니 TV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시 28분, 용달 기사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파란 조끼를 입은 건장한 청년 2명이 거실에 쌓인 가전제품 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모님, 이거 다 싣는 거 맞으시죠? 네, 그리고 안방에 있는 제 캐리어도요. 짐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휑해지는 거실 벽면. 김치냉장고가 있던 자리에 남은 먼지 자국. 쌍둥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TV 볼래? 엄마 보고 싶어. 저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너네 엄마 여행 갔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이들이 멈칫했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 결혼식 때 한 번, 이혼 후 애들 데려올 때 한 번 봤습니다. 말수 적고 눈빛이 퀭하던 남자. 아빠 전화번호 알지? 큰 놈이 끄덕였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해 제가 말했습니다. 고모는 이제 가야 돼. 6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게 뭡니까? 저는 민지의 전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민지 옳게 되는 사람입니다. 아, 네, 지수 씨. 무슨 일이십니까? 민지 씨가 오늘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서요. 애들을 저한테 맡겼는데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네요. 지금 와서 데려가 주시겠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또 여행 갔습니까? 남자의 목소리에서 피로와 조소가 묻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내로 가겠습니다. 네, 주소 찍어드릴게요. 문 앞에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소를 전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부모님의 피땀 어린 전세금으로 얻은 집, 내가 3년을 쓸고 닦으며 산 집. 식탁 위에 포스트잇 한 장을 붙였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 1달 남았습니다. 집주인은 계약자인 저하고만 이야기하겠답니다. 2주 안에 방 빼세요.
현관문에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 끝에서 쌍둥이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터져나오는 게 들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시 35분. 저는 제 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무음 모드. 지금쯤이면 그들이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 도착했겠군요. 항공사 앱을 켜서 항공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인천발 괌행 KE 501 10시 20분 비행기. 상태 표시줄에는 탑승 수속 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탑승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운전석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자동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지난 5년간 겪어온 그들의 습성을 미루어 볼 때 저는 그 상황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트를 밀며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선두에 섰겠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교회 권사님들 단톡방에 자랑할 생각에 잔뜩 고무된 그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겁니다. 동훈은 그 뒤에서 고개를 쳐박고 휴대폰이나 보고 있겠죠. 민지는 맨 뒤에서 한 손에는 명품백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셀카를 찍고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게 분명합니다. 비행기 이모티콘과 함께 가족 여행 출발이라는 문구를 박아서요. 마침내 그들은 카운터에 도착해 여권을 내밀 겁니다. 지상직 승무원이 모니터를 확인하고 타자를 몇 번 치다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겠죠. 잠시만요. 승무원은 키보드를 다시 두드리고 화면을 재차 확인한 뒤 고개를 들어 지극히 사무적이면서도 난처한 표정을 지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김지수 고객님, 나 김지수 아닌데 시어머니가 말을 뚝 자르겠죠. 나 박순옥이야. 아, 네, 죄송합니다. 박순옥 고객님. 지금 조회해보니 예약하신 항공권이 취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흐를 겁니다. 그 침묵은 아마 3초 혹은 5초 정도 이어지겠죠. 그 말이 뇌를 거쳐 현실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필요한 시간만큼요. 취소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롭게 찢어질 겁니다. 누가 취소를 해? 멀쩡한 우리 비행기 표가 왜 취소가 돼? 시스템 기록상 오늘 오전 9시 15분에 원 예약자가 취소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 예약자? 네, 김지수 고객님이십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눈에 선했습니다. 당혹감에서 충격으로, 충격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쪽팔림으로 변해가는 그 다채로운 표정 변화 말입니다. 어머니는 획 고개를 돌려 동훈에게 소리치겠죠. 당장 내 처한테 전화해봐. 이게 무슨 짓거리인지 물어보란 말이다. 동훈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제 번호를 누를 겁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무음입니다. 전화는 받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제 상상과 현실이 거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17분 친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시동을 껐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 중 전화 188통. 그중 63통은 동훈, 47통은 시어머니, 51통은 민지, 나머지 27통은 저장만 되어 있고 연락도 안 하던 시댁 쪽 친척들이었습니다. 문자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보나 마나 저주에 가까운 악담들일 테니까요. 대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 보이스톡의 음성 메시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떴습니다. 토끼 눈처럼 벌겋게 충혈된 눈, 번져서 너구리가 된 아이라인,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 배경으로는 시끄러운 공항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렸고 그 옆에서 민지가 악을 쓰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나쁜 년. 지가 뭔데 우리 여행을 망쳐. 야. 김지수, 시어머니가 액정을 뚫고 나올 기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미쳤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를 공항에다 버려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시댁이 웃음니? 내가 감히 은혜도 모르고. 메시지는 거기서 뚝 끊겼습니다. 녹음 시간이 초과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동훈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 제가 보낸 유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안 가니까 내 돈도 안 가는 게 맞지?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검은 유리 덩어리가 된 휴대폰이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검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처럼 비친 화면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무표정하고 눈물 자국 하나 없지만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 있는 여자. 웃음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캐리어를 끌고 친정집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고 빨개진 코끝을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를 보고 엄마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수야, 너 왜 오늘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니? 안 갔어,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며칠만 좀 있어도 돼? 엄마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걱정, 그리고 어떤 불길한 예감 같은 것들. 하지만 엄마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몸을 비켜서며 길을 터주셨습니다.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아직. 국수라도 삶아줄게.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끄고 현관에 서서 그 익숙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약간의 조명 냄새와 묵은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 제가 나고 자란 집입니다. 살짝 들뜬 마룻바닥, 거실 벽에 걸린 제 어린 시절 가족 사진, 베란다에서 엄마가 20년째 키우고 있는 스킨답서스 화분들.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뼛속 깊은 곳에서 배어나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노곤함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를 지고 천리 길을 걷다가 드디어 그 바위를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 거실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제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캐리어를 벽에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걸터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 구석에 작은 실금이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있던 건데 그때는 저게 점점 커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그대로네요.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국수 다 됐다. 엄마 제가 불렀습니다. 아빠 오셨어. 문밖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재에 계신다.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한국사에 관한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은퇴하신 뒤로 역사책에 빠지셔서 종종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계시곤 했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빠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책장을 넘기더니 책을 덮고 돋보기를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보아온 어떤 엄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계셨고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물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절제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된 분이죠. 말해라. 저는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 동훈 씨랑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건조하고 평온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시댁 식구들이 제 비행기 표만 취소했어요. 저보고 남아서 시누이 애들 봐주라고 하고 시누이를 대신 괌에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비행기 표랑 호텔, 예약해둔 모든 걸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 제가 산 가전제품이랑 살림살이도 다 빼서 나왔고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버릇입니다. 깊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 여행 경비 전부 내 돈으로 한 거냐?
네. 호텔이랑 비행기 표도? 네. 지난 몇 년간 여행 다닐 때마다 내가 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주 드물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무서운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는 노인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나오는 서늘한 살기였습니다. 그 사람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했습니다. 염치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었구나.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던 분의 제자들은 아버지를 보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학부모들은 늘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신의 체면, 집안의 체면, 그리고 딸의 체면까지도요. 그런데 금지옥엽 키운 딸이 지난 5년 동안 시댁 식구들의 물주 노릇이나 하며 돈은 돈대로 쓰고 식모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시집 잘 갔다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사실. 이건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가서 밥 먹어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그날 밤, 저는 12살 때까지 쓰던 좁은 싱글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들기가 무서워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키울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결정하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분이니까요. 새벽 2시 13분 서재 쪽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벽을 타고 넘어오는 몇 마디 단어는 선명했습니다. 제 딸이 낸 돈입니다. 그대 가정교육이 고작 그 정도입니까? 저희 같은 서민 집안이 감히 고귀하신 댁과 사돈을 맺을 수가 없겠군요.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아버지가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오늘 밤부로 이 일은 저와 동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집안의 전면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영상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황급히 삭제하는 민지, 카드 승인 거절 문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동훈. 그 장면들이 마치 고장난 비디오처럼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47통. 대부분 동훈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어젯밤 11시 지수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엄마 쓰러지셨어. 알고나 있어? 다섯 번째 문자는 자정.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하셨더라.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내가 설명 좀 해봐. 12번째 문자는 새벽 1시 전화 왜 안 받아? 진짜 끝내자는 거야? 23번째 문자는 새벽 2시 반 지수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엄마가 화나서 홧김에 그러신 거지 진심은 아니었대. 그리고 마지막 문자는 오늘 아침 7시 오늘 약국으로 갈게. 저는 휴대폰을 엎어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고 평소보다 옅게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출근을 해야죠. 약국에 도착했을 때는 평소보다 15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약품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후배 약사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언니, 여행 간 거 아니었어요. 저는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가운을 입으며 명찰을 달았습니다. 취소됐어. 헐, 왜요? 집에 일이 좀 생겨서. 후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니까요. 조제실로 들어가 처방전을 확인하고 약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알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세고 봉투에 담고 복약지도 라벨을 붙였습니다.
손가락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45분에 카운터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요, 김지수 약사님 계신가요?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동훈이었습니다. 약병을 내려놓고 조제실 유리창 너머를 내다보았습니다. 동훈이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구겨진 점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눈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누가 찾는데요? 후배가 조제실 문을 빼꼼 열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 맞죠? 저는 라텍스 장갑을 벗고 조제실을 나갔습니다. 약국 안에는 약을 기다리는 손님이 서너 명 있었고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와 동훈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등 뒤에 따갑게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훈 씨, 저는 카운터 안쪽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직장이에요. 지수야, 우리 얘기 좀 해. 동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억누를 수 없는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너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이게 얼마나 과한 처사인지 아냐고. 과하다고요.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비행기 표를 취소해? 무슨 권리로 집안 살림을 다 빼가? 도어록은 왜 바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 내 아내야? 거긴 우리 집이고 그 비행기 표 내 돈으로 산 거예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가전제품들 내가 산 거고요. 그 아파트 전세금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동훈 씨, 거기서 당신 게 하나라도 있어요. 동훈은 입을 벙긋거리다가 할 말을 잃은 듯 멈췄습니다. 5년 동안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주 낯설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있는 다른 인격이 말하는 것 같았죠. 내가 당신네 식구들한테 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보여줄까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잠이 안 올 때 정리한 내역서였습니다. 매번 가족 여행 경비, 명절 때마다 시댁에 드린 용돈, 대형 가전제품 구매 내역, 민지 대신 갚아준 소위 빌려준 돈들. 종이를 펼쳐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억 2,784만 원. 동훈의 눈이 종이에 적힌 숫자에 고정되었습니다. 흑빛이었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지난 5년, 내가 당신네 집에 쓴 돈이 3억 2,784만 원이에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네 식구들이 나한테 쓴 돈은 얼마일까요? 0원 아니다. 생일 때 어머님이 양말 한 켤레 주셨죠. 트럭에서 파는 묶음 양말 2,900원짜리. 카운터 밖의 손님들은 이제 대놓고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아침 드라마를 보는 표정들이었죠. 지수야, 동훈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 보잖아.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 나보고 여행 가지 말고 애나 보라고 했을 때는 왜 목소리 낮추라는 생각 안 했어요? 당신이 어차피 당신은 햇빛 싫어하잖아라고 했을 때는 왜 쪽팔린 줄 몰랐냐고요.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반박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는 찌질하고 비참한 표정.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화도 안 나고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할 말을 다 쏟아내고 난 뒤에 탈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동훈 씨, 제가 말했습니다. 가서 어머님한테 전해요. 전세 계약 다음 달에 끝나요. 재계약 안 합니다. 살 곳은 알아서들 구하세요. 지수야. 약 조제해야 해서 이만. 저는 등을 돌려 조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가 한참 동안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마치 척추가 뽑힌 연체동물 같았습니다. 이내 그가 몸을 돌려 유리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조제대 모서리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눈을 뜨고 다시 약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알약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세고 봉투에 담고 라벨을 붙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민지의 전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지수 씨,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애들은 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아침부터 문자를 수십 통씩 보내네요. 제가 애들을 납치해 갔다고.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에 신고하겠답니다. 그가 쓴웃음을 짓는 듯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친권이랑 양육권 소송 중이고 면접 교섭권도 있으니까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일 때문에 괜히 그쪽까지 휘말리게 했네요. 아닙니다.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집구석 진작에 정 떨어졌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지? 지수 씨, 잘하셨어요. 그는 더 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집구석에서 숨막혀 했던 게 나 혼자만이 아니었구나.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감색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서류 가방을 앞에 둔 남자였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그가 벌떡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수 씨, 법무법인 정인의 최명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지정석인 소파 끝자리에 앉아 담담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알아본 이혼 전문 변호사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잘하는 분으로 모셨다. 그 후 2주 동안 제 삶은 기묘할 정도로 기계적인 루틴에 갇혔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기상, 세수, 화장, 지하철 타고 출근. 오전에는 조제, 투약, 처방전 검수, 서명, 날인.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 오후에는 다시 조제, 투약, 처방전 검수, 서명, 날인. 저녁에 퇴근해서 지하철 타고 친정으로 귀가. 밤에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소송 자료 준비. 동훈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전화도, 민지의 전화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카카오톡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온갖 단톡방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닐 게 뻔했고 사정 모르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훈수 두는 톡을 보내올 게 뻔했으니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처럼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저녁 퇴근길에 약국을 나서는데 동훈이 보였습니다. 약국 앞 가로등 아래 2주 전과 똑같은 꼬질꼬질한 점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리지어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사포로 문지른 듯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거 알아? 나도 잘못했어.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5년이나 살았잖아. 그 세월 동안 정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그가 들고 있는 꽃다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꽃집에서 방금 산 듯 싱싱해 보였습니다. 서울 시내 꽃집에서 프리지어 한 단이면 3만 원 정도 하겠죠. 3만 원. 지난 5년 제가 그 집에 쏟아부은 3억 2,784만 원에 비하면 이 꽃다발은 대체 뭡니까? 동훈 씨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저조차 놀랄 정도였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첫 크리스마스 기억해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시계 선물했어요. 120만 원짜리 태그호이요. 어머님 생신 때 진주 목걸이 해드렸죠. 80만 원 이민지에 나왔을 때 100만 원 봉투 줬고. 그해 설날에 아버님한테 골프채 사드렸죠. 60만 원.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당신 나한테 뭐 줬어요?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도리 제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올리브영 세일 매대에서 산 목도리요. 가격표도 제대로 안 떼서 내가 봤잖아요. 18,000원. 지수야, 그건 돈 액수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문득 깨달았거든요. 당신들 눈에 나는 그냥 걸어다니는 지갑이었구나. 가족이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단 한 번도 나를 진짜 식구로 생각한 적이 없었구나. 아냐, 오해라니까. 그날 아침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나보고 여행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당신 뭐 하고 있었어요? 휴대폰 게임 하고 있었죠. 내가 그 게임 뭔지 봤거든요. 포켓몬고.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어머님은 내 비행기표, 내 휴가, 내 돈을 뺏고 있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은 피카츄나 잡고 있었다고요. 지수야. 동훈 씨,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혼해요, 우리. 지수야, 제발. 변호사님이 소장 다 준비했어요. 유책 배우자는 당신들이니까 재산 분할 같은 건 꿈도 꾸지 마요. 아파트 전세는 다음 달에 끝나니까 보증금은 우리 부모님 계좌로 바로 들어올 거예요. 이미 집주인하고 얘기 끝났고 새 세입자도 구해놨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지하철역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수야, 그가 쫓아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내가 진짜 잘할게. 이거 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가 움찔하며 손을 놓았습니다. 동훈 씨, 제가 말했습니다. 가서 어머님한테 전해요. 내 평생 다시는 그 집구석에 발 들일 일 없을 거라고. 잘 가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등 뒤에서 프리지어 꽃다발이 바닥에 철퍼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박신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임할 돈이 없었겠죠. 판사님은 제가 제출한 증거들 본연치 은행 거래 내역, 카드 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항공권 취소 확인 메일글 검토한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김지수와 피고 박동훈은 이혼한다. 피고 측의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와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해줄 의무가 없다. 소송 비용은 전액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이 낭독될 때 동훈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화병으로 쓰러져서 며칠째 드러누워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민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의 양육권 소송 때문에 법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하고 있다더군요. 법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3월의 서울바람은 아직 쌀쌀했지만 얇은 트렌치코트 하나만 입었는데도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판결 나왔어요. 이겼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식탁에 앉아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엄마표 미역국 맛은 제 기억 속에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하면서 조개 국물에 시원함이 배어있는 맛. 한국 사람에게 미역국은 생일에 먹는 음식이자 아이를 낳고 몸조리할 때 먹는 음식,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극한 위로와 사랑을 받을 때 먹는 음식입니다. 엄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도 아닌데. 생일 아니면 뭐 못 먹냐? 엄마가 덤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요즘 살 너무 많이 빠졌어. 많이 먹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국을 떠먹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맞은편에서 말없이 식사만 하셨습니다. 평생 감정 표현에 서툰 분이셨지만 저는 아버지가 당신만의 방식으로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 압니다.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날 밤 아버지가 시아버지에게 하셨다는 통화 내용,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이거 전부 제 딸이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아버지는 특유의 비꼬는 극존칭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귀대개 가정교육 수준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며느리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필요 없으면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게 그 집안 가풍입니까? 저희 같은 상식적인 집안은 도저히 그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시아버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겠죠?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운 뒤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에 읽지 않은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독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너무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여자가 밖에서 딴 남자 생겨서 저러는 거 아니냐고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씩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대학 동기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소식 들었어. 너 괜찮아?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아.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술 사줄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의 실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실금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김지수가 아닙니다. 이혼 후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저는 계속 약국에 다녔고 매일 지하철을 탔고 편의점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사라졌습니다.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포기했던 소소한 취미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강남 교보문고에 가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고 대학 친구들과 만나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고 혼자 한강공원에 나가 멍하니 강물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한강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여자는 유모차를 밀고 남자는 돗자리와 보온병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더군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질투나 회한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런 종류의 행복은 내 몫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양의 행복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혼하고 넉 달쯤 지났을 때 시댁의 근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옆집 할머니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거든요. 아이고, 김 약사, 할머니가 반가운 반, 호기심 반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지냈어.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네, 안녕하세요. 그거 알아? 그 집 할망구, 교회에서 왕따 당했잖아.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네. 동네방네 소문 다 났지 뭐. 며느리 등골 빼먹다가 쫓겨났다고. 본인은 아니라고 길길이 뛰는데 누가 믿어. 평소에 아들 며느리가 효도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더니 꼴 좋게 됐지? 저는 덤덤하게 그렇군요라고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우이라는 여자, 할머니가 혀를 쯧쯧 찼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며칠 전에는 법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 붙이고 갔다니까? 빨간 딱지. 유체동산 압류표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강제 집행 단계까지 갔다는 뜻이죠. 그 아들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 말이요. 아, 그 양반 할머니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좌천됐다던데? 원래 과장이었는데 무슨 팀원으로 발령 났다고 하더라고. 월급도 깎이고 아무튼 그 집안 풍비박산 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할머니가 뭐라고 더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 소식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습니다. 권선징악의 결말을 본 관객처럼 박수라도 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빈 방처럼 고요한 평온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불행하든 행복하든 이제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남의 불행을 비웃을 에너지조차 그들에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뒤척여 편한 자세를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은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게 잤습니다. 이혼 1년 후 저는 약국을 그만뒀습니다.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연구소에서 연수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 과정에 전액 장학금 지원 조건이었습니다. 엄마는 소식을 듣고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 먼데 가서 혼자 잘 지낼 수 있겠니? 그럼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출국날, 아버지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오셔서 출국장 입구까지 카트를 밀어주셨습니다. 지수야,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돌아보니 아버지가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이시다가 결국 제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건강 잘 챙겨라. 네, 아빠. 저는 뒤돌아서 출국 심사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스위스의 하늘은 비현실적으로 파랬고 공기에서는 차갑고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취리히 구시가지의 작은 아파트를 빌려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걸어서 연구소로 출근하고 주말이면 기차를 타고 근교 소도시들을 여행했습니다. 서툰 독일어로 빵을 사고 혼자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알프스 산자락을 하염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융프라우 전망대에 앉아 눈 덮인 산맥이 햇살에 반짝이는 걸 보고 있는데 문득 시원한 물이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매점에서 에비앙 한 병을 사서 뚜껑을 땄습니다. 한 모금 들이키자 식도가 얼어붙을 듯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설산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빨간 패딩을 입고 흰 털모자를 쓴 여자가 찬바람에 볼이 빨개진 채 눈을 반달처럼 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짧게 썼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 참 좋다. 게시물을 올리자마자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부럽다, 멋지다 라고 했고 예전 약국 동료가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남겼습니다. 엄마는 못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라고 댓글을 다셨고요. 하나하나 답글을 달며 미소 짓고 있는데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동훈. 그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3초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알림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좋아요를 취소한 겁니다. 손이 미끄러진 건지 아니면 훔쳐보다 들킨 게 민망해서 취소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더 마시고 그의 프로필을 눌러 차단을 선택했습니다. 화면에 안내 메시지가 떴습니다.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한 사용자는 회원님의 게시물을 볼 수 없습니다. 확인.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설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반사된 햇살이 너무 눈부셨지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눈부신 빛 속에서 차가운 물을 마시며 오롯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